네, 2020년도 서울시 9급 통신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M과 P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는데요. FM도 PM도 다 비선형 변조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게 되겠고요. 왜 그런지 살펴보면은 선형성이란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근데 지금 이런 비선형 변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ft가 x1t 플러스 x2t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 이걸 대입을 해보면 st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해도 이거랑은 다르죠? 네, 이거는 분명히 둘은 다릅니다. 이건 뭐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뭐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 만약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이게 분배가 되는 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이 부분이 뭐 이렇게 곱셈되고 더해지고 또 이 부분이 이렇게 곱셈돼서 더해지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다르기 때문에 비선형 변조입니다. 이거는 FM도 PM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 앞에 뭐 인테그랄이 붙어도 이 인테그랄 자체는 선형 연산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전체적 연산이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둘 다 비선형 변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변조 시스템에서는 반송파의 주파수가 메시지 신호에 따라 변하죠. 그렇죠. 지금 이게 바로 FM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파수는 요 안에 걸 미분한 거죠.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오메가 C 플러스 FT가 되어서 이 주파수가 지금 메시지에 따라 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상 변조는 그냥 요거죠. 그냥 그대로 바로 꺼내 보면은 요게 위상이죠. 그래서 FT가 바로 메시지 신호의 변화에 따라 바뀜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잡을 특성을 얻기 위해서 넓은 대역폭이 필요하다. 그렇죠. 대역폭이 넓으면은 어느 부분에 잡음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 정보량이 충분히 넓은 대역폭에 실리기 때문에 더 강인한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메시지 신호를 DSB-SC 변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AC 코사인 2파이 FCT 그 다음에 MT 이렇게 되죠. 이거를 변화해보면 YF는 2분의 1 A C 델타 F 마이너스 FC 플러스 델타 F 플러스 FC 그 다음에 콘볼루션 MF인데 이 델타 함수의 콘볼루션은 이 위치로 이동하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AC의 M F 마이너스 FC 플러스 M F 플러스 FC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 위치로 이동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손을 쓰지 않고 바로 풀 수 있어야 하겠죠. 자, 3번 문제 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1인 값을 가는 게 이게 HT입니다. 그리고
0부터 2까지 이렇게 1이란 값을 갖는 게 xt죠. 이때 yt는 ht convolution xt가 됐을 때 y1은 얼마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걸 풀기 위해서 먼저 이걸 플립합니다. 그러니까 뒤집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왼쪽으로 넘어가니까 어떤 t를 기준으로 이 t가 0일 때 생각해서 이걸 뒤집은 다음에 이거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t로 고쳐주는 거예요. 이 기준점을 t로 하고, 그럼 여기는 t 빼기 2가 되겠죠. 그리고 이 축은 타워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랑 얘를 곱해요. 곱하고 그 다음에 적분합니다. 자, 그런데 y는 1이라고 했으니까 요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입하면 요거는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이 여기 겹칩니다. 딱 겹치죠. 그럼 이거 곱해도 그냥 요 ht가 그대로 나오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요 사각형 형태의 함수가 나올 것이고, 이걸 적분을 하면은 2 곱하기 1에서 2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x 플러스 y는 선형성이 있기 때문에 평균은 플러스 2y가 되죠. 다음으로 이 x y는 2x 2y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만, 그리고 그럴 때는 반드시 x y가 독립이면은 이게 성립하고, 또 독립일 땐 반드시 이게 성립해요.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면 이 x는 이게 뭐겠어요? 뭐 인테그랄 x f x x dx잖아요. 연속 함수라고 가정하면은. 자, 그런데 요것도 양수, 요거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요거는 전체적으로 다 곱해서 더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다 더한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엔 이건 코비리언스라고 하는 공분산 연산인데요. 코비리언스 x, y가 바로 x 바로 쓸게요. 평균을 이렇게 되고, 이거는 2의 x, y의 마이너스 2 x 바 y 마이너스 2 x y 바 플러스 2 x 바 y 바인데, 요것들은 다 상수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요것들은 그냥 그 자체일 것이고요. 그래서 x y 마이너스, 이게 나오면은 이거랑 같죠. 얘랑 얘랑 같고요. 어차피 이 셋은 다 같은 건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상쇄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x 바 y이니까 얘를 여기 나온 편들을 써주면 2의 xy 빼기 2x 2y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공분산이라 한 연산이고요. 얘는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틀린 건 2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아날로그 통신과 디지털 통신에 대한 문제인데요. 디지털 통신 시스템 메시지를 채널에 실어서 전송할 때 다 아날로그를 씁니다.
자, 여러분, 디지털이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논리적 0과 뭐 논리적 1을 쓴다고 하는데, 이 0과 1이 회로적으로 뭐 이렇게 실제 우리 물리 시스템으로 구현이 되려면 어떤 전압값이 매핑이 돼야 되잖아요. 뭐 0은 0V, 1은 뭐 5V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물리적인 값을 갖기 위해서는 다 아날로그화가 되는 겁니다. 디지털은 그냥 추상적인 값이고, 이것들이 실제로 물리 세계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것들은 다 아날로그가 된다. 결국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메시지는 유한한 개수의 심볼로 구성된다. 그렇죠? 연속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셀 수 있는 유한한 심볼로 구성이 됩니다. 아날로그 메시지는 연속적인 값을 가지게 되고요.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재생 중계기를 사용해서 통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렇죠? 노이즈가 끼어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01, 02 이렇게 보내는 게 노이즈가 끼어서 막 이렇게 막 자글자글자글 해줘도 다시 이 상태로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뭐 요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컴파레터를 써가지고 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컴파레터를 써가지고 이것보다 작으면 0을 내놓고 크면 1을 내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구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6번엔 3번 먼저 볼게요. 통신 대역이 코헤런스 밴드위스에 비해 작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이런 상관 대역 폭이 있을 거예요. 페이딩이 이렇게 느리게 일어나는 주파수 영역에서, 페이딩이 이렇게 느리게 일어나는 영역에서 통신 대역이 이렇게 좁다. 그래서 거의 이 부분이 일정하다고 볼 수 있을 때 요거를 코헤런스 밴드위스라 부릅니다. 그리고 통신 대역 폭이 이것보다 좁을 땐 거의 주파수에서 선택적이지 않아요. 어느 주파수를 선택할지라도 거의 일정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코헤런스 타임과 도플러 스프레드는 반비례 관계이다. 그렇죠. 도플러 스프레드에 의해서 이런 주파수 그런 편의에 의해서 시간 영역에서 어떤 상관 시간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주파수와 시간은 역수인 관계를 생각하면은 1번은 맞는 얘기만 알 수 있습니다. 딜레이 스프레드는 가장 짧은 지연 시간과 가장 긴 지연 시간 간의 차이로 정의된다. 그렇죠. 스프레드 퍼지는 거잖아요. 딜레이가. 그때 딜레이가 어떻게 퍼지는지 생각해보면 최소에서부터 최대까지 퍼지겠죠. 그 다음에 코헤런스 밴드위스와 딜레이 스프레드는 반비례 관계이다라고 했는데, 딜레이 스프레드는 또 시간 영역에서 문제가 다시 주파수 영역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래서 이 둘은 또 서로 역의 관계가 있으니까 F는 뭐 T분의 1 이런 역의 관계가 있으니까 반비례 관계가 또 맞겠죠. 파이 t 같은 경우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이렇게 1인 게 바로 파이 t입니다. 자, 이거를 주파수 변화를 하면은 이렇게 싱크 펑션이 되죠. 여기서 요 지점의 값은 이거를 타워라고 쓰면 여기는 타워분의 1이에요. 근데 타워가 지금 1이죠. 따라서 대입하면 요 값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주파수 F는 1이고 요거를 바로 대역폭이라고 하죠. 싱크 펑션의 대역폭. 그래서 이게 바로 조금 잘못 그렸네요. 이게 바로 밴드위스가 됩니다. 정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0까지의 그런 0까지의 대역폭을 정의를 한다면 이게 바로 대역폭이 되겠습니다. 타워분의 1이요. 폭의 렉탱귤러 펑션의 폭의 역수가 바로 대역폭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역폭 효율이라고 하면 대역폭당 속도죠. 그래서 대역폭당 속도는 그냥 같은 대역폭을 줬을 때 속도가 가장 높다는 거는 비트율이 가장 높은 걸 묻는 거죠. 그래서 한 심볼당 비트가 얘는 하나 들어가고 얘도 하나 들어가고 얘는 2개 들어가는데 얘는 비트가 4개 들어가요. 왜냐면 16함이니까 2의 4승이죠. 따라서 얘가 같은 대역폭당 가장 많은 비트를 이렇게 담아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데 베리언스 y는 이렇게 되는데요. 얘는 a제곱
베리언스 x입니다. 얘는 영향이 없어요. 왜 없나? 이게 어디서 이렇게 퍼지든 이 퍼진 정도는 요 위치, 중심 위치에는 상관이 없어요. 요 중심 위치가 바로 평균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확률 변수가 중심을 갖든 그 퍼진 폭은 상관이 없다. 그거는 랜덤리스가 있는 이 x에만 의존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 제곱이 붙는데 여기서 a가 1이면 x와 y의 분산은 같죠. 그냥 a가 1이라면 얘는 그냥 베리언스 x가 되니까 a가 1보다 작으면 y의 분산이 x의 분산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a가 뭐 -2면은 y의 분산은 뭐 4가 될 테니까 x의 분산보다 작지 않겠죠. x와 y의 상관계수는 1 또는 -1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죠. 왜냐면 이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x라고 했을 때 이렇게 y가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상관성이 1인 거고 이렇게 되면 -1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a가 1보다 클 때 y의 평균이 x의 평균보다 작을 수 있다. y의 평균은 b이기 때문에 x의 평균이 얼마냐에 따라서 평균 x 빼기 b가 음수라면 가능하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상관계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빈약하게 드린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상관계수 로는 일단 공분산이라고 하면은 이 두 확률 변수가 자신의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공통적으로 나타낼 값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x, y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x랑 y가 절대적으로 크면은 공분산 값도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번 이렇게 정규화를 시켜줍니다. 어떻게? 각자의 그런 베리언스를 곱해주고 거기에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의 단위가 같기 때문에 어떤 좀 이 범위 내로 규격화가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루트 베리언스 x는 그냥 베리언스 x예요. 그리고 베리언스 y는 아까 a 제곱 베리언스 x라고 했죠.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x, y는 앞에 문제에서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거를 구해보면은 분모는 a 베리언스 x가 될 것이고요. 분자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a 베리언스 x분의 a의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a의 x제곱 a의 x바의 제곱 마이너스 bx바 이렇게 돼서 bx바끼리는 이렇게 날아갈 것이고 a끼리 날아가겠죠. 그러면 베리언스 x분의 2의 x제곱 빼기 x바의 제곱 이것도 베리언스 x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약분하면 1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당연히 a가 양수라고 생각했는데 a가 음수일 경우에는 이것도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3번도 맞는 얘기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TRF가 무엇인지 찾아봤는데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먼저 나온 거였고 이거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더 우수한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로 대체됐습니다. 그래서 TRF보다 슈퍼 헤테로다인이 나중에 나온 거기 때문에 1번 틀린 게 되겠고요.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는 AM뿐만 아니라 그냥 수신기에 일반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는 중심 주파수가 불변이죠. 그래서 딱 고정된 중심 주파수를 가지고 회로를 뒷단의 회로를 구현하기 때문에 그 앞단의 회로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뒤쪽 회로는 불변 중심 프리퀀시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이 수신단은 가변 수신단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불변 중심 주파수로 바꿔주면은 여기만 바뀌면 다 신호 처리 가능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라디오에서 103.5를 듣다가 107.7을 듣겠다 하면은 우리는 튜너만 이렇게 적당히 조정을 해주면 되죠. 107.7에 맞는 그 라디오를 다시 사와서 혹은 뭐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듣고 103.5 들을 땐 다시 107.7잔 갖다 놓고 103.5를 가져와서 쓰는 거 아니죠.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그 앞단의 수신단의 주파수만 바꿔서 이걸 중심 주파수로 다시 바꿔주는 고정된 중심 주파수 바꿔주는 이런 회로만 있으면 이 뒷단은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는 중심 주파수가 불변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런 이미지 프리퀀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주파수가 이렇게 곱셈이 되다 보니까 이게 더 높은 주역의 주파수랑 그 다음에 여기 중심 주파수, 그 다음에 더 낮은 데의 주파수 이 모두가 다 이쪽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둘 중 하나는 그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잡음 신호거나 뭐 다른 간섭 신호가 되거나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섭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미지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안정 시스템에서는 유한한 크기의 입력에 대해서 자, 시스템을 분류한 특성에서는 시불변성, 선형성, 인과성, 안정성 등이 있다고 했는데 안정 시스템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 BIBO가 붙어야 돼요. Bounded Input, Bounded Output. 무슨 말이냐면은 Bounded 한계가 있는 유한한 크기의 입력이 들어오면 시스템은 유한한 출력을 내보낸다. 그래서 발산한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얘기가 되어 있고요. 시스템이 동작하는 시점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출력을 발생시키는 시스템을 시불변이라 한다. 그렇죠. 시점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다. 시불변 맞죠? 비인과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동작한 시스템에서 구현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비인과 시스템은 현재 기준으로 미래의 일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들어오지도 않은 신호를 가지고 출력을 만들어낸다 이런 거죠. 이런 거는 HT가 0이 아닌 거예요. 어떤 T에 대해서? T가 음수인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시간으로 동작한 시스템 구현이 당연히 안 되겠죠. 어떤 메모리가 있어가지고 다 값을 저장해놨다가 이게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내보내는 시스템에서 가능할지 몰라도 실시간으로 동작한 시스템에서 구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 사이에 중첩의 성질이 성립하면 선형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렇죠? 제가 앞에서도 이게 설명해드린 것 같은데 선형 시스템이 무엇인지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컨볼루션을 흔히 하는데 이거는 선형 시불변 시스템일 때 가능하다 라는 것 또한 간과하기 쉬운데 일단 그것도 우리가 문제 풀기 어렵기 때문에 그 LTI가 아닌 선형 시불변이 아닌 경우는 잘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조건이 붙는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력 스펙트럼 밀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SXXF는 XT의 자기 상관함수의 풀의 변화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거를 위너-킨친 정리라고 하죠. 이 함수는 항상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전력은 실수값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Y센스 스테이셔널 시스템에서는 R,
x 타우가 r x 마이너스 타우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관계에 의해서 이 관계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만약에 되겠고요. 왜냐면 여기서 이 마이너스 부호가 이게 주파수 영역을 하면 여기 주파수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관계되기 때문이에요.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그다음에 SXX가 F보다 이게 0보다 작은 F가 존재한다 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전력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요. 통신 안테나 뭐 송신기가 3개 있고 수신 안테나가 2개가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통신이 가능하죠. 이렇게 쭉 신호를 주고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버시티 이득은 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형이 있을 때 반지름이 A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심볼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M개가 찍혀 있어요. 등간격으로. 그럼 요 각도 파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는 M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럼 요 거리, 인저 심볼 간의 거리 D를 구하면 코사인 J법칙에서 D제곱은 A제곱, 요게 A죠. 여기도 A고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 곱하기 A 코사인 M분의 2파이죠. 이거는 2A제곱 꺼내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M분의 2파이 돼서 D는 루트 2A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M분의 2파이가 되어서 2번이 됩니다. 자, PA를 구해보면 1 빼기 모두 뒷면 이렇게 되죠. 이거는 1 빼기 모두 뒷면의 경우는 2분의 1의 3승이니까 8분의 1이고 따라서 8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자, PB는 세 개가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경우죠. 그럼 먼저 셋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뒷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8분의 1 곱하기 2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독립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PA, PB와 PA and B가 같은지를 알아보면 되겠죠. PA, PB는 84, 32분의 7이고 PA and B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앞면이 나와야겠죠. 이거는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1이라서 이 둘은 다릅니다. 따라서 서로 독립이 아닙니다. 요 둘이 같아야만 독립이겠죠. 자, 그럼 P, A, 바 B는 P, B분의 P, A, and B인데 요 값은 P, B는 지금 위에서 구한 거에 따르면 4분의 1이고 P, A, and B는 지금 8분의 1이니까 이 값은 8분의 4가 되어서 2분의 1이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최소 해밍 거리는 이 비트들이 각자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찾아보면 되죠. 근데 이 두 개 비교해보면 비트가 2개가 차이 나요. 그럼 일단 후보는 2가 하나 있겠고요. 그럼 얘는 지워지겠죠. 그리고 같은 건 당연히 없어요. 근데 딴 거는 딱 봐도 2보다는 더 많아요. 그래서 D미는 2가 되겠네요. 17번은 CDMA에 대한 얘기인데요. 간섭 신호가 가우시안 잡음과 유사한 성질을 갖도록 설계합니다. 그래서 간섭이 다 가우시안 잡음처럼 처리가 돼가지고 영향이 많이 줄어들죠. 망 가장자리에 위치한 사용자가 다수의 기지국으로부터 신호를 전달받는 소프트 핸드오프가 가능하죠. 왜냐면은 각자 PN 코드가 딱 시간 규칙에 따라서 같은 PN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 PN 코드에 따라서 이렇게 디스트리뷰티드 된 신호가 여러 군데 다 들어와도 시간이 다르면은 다 노이즈가 처리가 되어서 죽어버리니까 다 이게 1번처럼 이게 노이즈처럼 처리가 되어가지고 간섭을 주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 타이밍에 들어와도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각 사용자가 서로 겹치는 시간 영역을 쓰죠. 그 다음에 각 사용자가 서로 겹치는 주파수 영역을 씁니다. 겹치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코드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틀린 게 되겠죠. 자, 18번을 봤는데요. 이거 좀 찾아봤는데 VLF는 수중통신이래요. 굉장히 장파라서
수중통신용으로 쓰이고요. HF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리층 반사, 그 다음에 SHF는 이런 중계 위성통신용이 맞고요. EHF는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답은 3번입니다. 19번은 IPv6에 대한 얘기인데요. IPv6는 IPv4랑 하위 호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존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공존할 수 없다고 하면은 IPv6 라우터가 인터넷에 들어온 순간 기존의 IPv4 라우터들은 끝장이니까 인터넷이 박살나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IPv4에 비해서 주소 공간이 더 넓죠. 뭐 FE80 뭐 땡땡 뭐 땅땡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넓은 비트를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IPv4에 비해서 헤더가 간단해가지고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헤더를 짧게 하니까 그 필드 종류 적고 하니까 그냥 빨리빨리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 10가지 종류의 필드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랑 뭐 3가지 가지고 결정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3가지만으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다음에 플로어 레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서비스 품질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IPv4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든 패키지 동시에 처리가 똑같은 그런 우선순위 처리가 되겠으나 플로어 라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Pv6에는 플로어 라벨이 있기 때문에 플로어 라벨을 보고 얘는 좀 빨리 처리해 줘야 된다. 뭐 예를 들어 오디오 패키지다 이러면은 실시간으로 오디오 전송 가능하게 처리해 준다. 이런 QoS가 가능하겠죠. 자, 20번 문제 보면은 hx 이 정보량의 평균값이 바로 엔트로피죠. 그럼 마이너스 첫 번째 가능성이 0.19예요. 로그 2의 0.19가 될 것이고 두 번째 가능성이 55%, 그래서 0.55 로그 2의 0.55. 그다음에 세 번째가 0.26이네요. 로그 2의 또 0.26. 이 값은 근사적으로 보면은 0.19는 0.2에 가깝죠. 그 다음에 0.5는 0.5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0.16은 0.25에 가깝죠. 이걸 또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0.2 곱하기 로그 2의 0.19가 마이너스 2.39, 마이너스 0.5에 로그 2의 0.5가 마이너스 0.86, 그 다음에 마이너스 0.25 로그 2의 이 값이 마이너스 1.94. 그래서 또 근사치를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0.2 곱하기 2.4 플러스 2분의 1에 0.86 플러스 4분의 1에 2죠. 이 값은 0.48 플러스 0.43 플러스 0.5가 되어서 대략 1.3 정도가 돼요. 이 값은 1.43이랑 비슷하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